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과의 고통스러운 만남.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음악가 위대한 루트비 판 베토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오늘은 루트비 판 베토벤의 이야기 중 유년 시절과 이제 막 음악가로 성공하기 시작하는 베토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제가 많은 작곡가들 중 랜선 클래식 첫 시간에 왜 베토벤을 소개하느냐? 여러분, 2020년 올해는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이 마법 같은 음악을 만든 음악가 악성 베토벤. 제가 악성이라고 하니까 어머, 성격이 괴팍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악성은요, 한자로 해석을 해보면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최고를 지칭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왕 이렇게 우리가 우두머리를 지칭을 한다면 베토벤은 바로 음악의 신이라는 뜻이죠. 왜 베토벤은 음악의 신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베토벤의 신상 한번 털어볼까요? 베토벤 이렇게 생겼습니다. 1770년 12월 16일생으로 57년을 살았죠. 키는 약 163cm 정도의 몸에 비해서 얼굴이 좀 큰 대두였고 늘 다부진 체격에 진지하고 당찬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에 여행을 가면 예술에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술의 도시 파리와 음악의 도시 비엔나죠. 특히 서양 음악은 비엔나를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니까요. 사실 저는 17년 마지막 연말을 이곳 비엔나에서 보냈었는데요. 비엔나 사람들은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음악 도시였습니다. 왜냐면 12월 연말에요,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모두 왈츠를 춥니다. 진짜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도시 비엔나예요. 베토벤은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기 보이는 라인강 연안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네덜란드인으로 알려져 있죠. 베토벤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훌륭한 베이스 음성을 가진 훈련된 음악가로서요, 1733년 본 선제 후에 궁정 가수로 발탁이 되어서 궁정 악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음악도 잘하셨지만 또 와인 제조 또한 장인처럼 잘 만드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었고 부유한 집안으로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와인은 잘 만들고 돈을 잘 벌기는 했지만 집안의 술 제거 조사를 잘 못했나 봐요. 왜냐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집에 있는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베토벤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 마리아 막델라나입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난폭한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울고 있는 소년에게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어 주셨던 자상한 어머니였죠. 베토벤은 늘 힘들 때마다 일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정말 훌륭하고 자상한 분이셨고 내 최고의 친구라고 말이죠. 여기서 잠깐, 베토벤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 베토벤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로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하듯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서 집안을 돌보지 않았었고 이런 집안의 가세가 기울게 되었죠. 어려운 생활로 늘 유년 시절은 불핍과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토벤의 음악적 천재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누가? 베토벤의 아버지가. 그리고 베토벤의 아버지는 집안의 가세를 일으킬 희망을 찾습니다.
그건 바로 태어나 얼마 안 된 꼬마 베토벤이었어요. 그때 베토벤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베토벤이 막 태어났던 1770년 음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볼프강 모차르트는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듭했었고요. 이런 성공의 부와 명예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차르트는 BTS라고나 할까요? 이때 베토벤의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을 모차르트처럼 만들기 위해 다락방에 가두었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하루 종일 갇힌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건반을 두드려야만 했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피아노를 도끼로 부셔버리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어린 시절 베토벤은 아버지의 학대와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소년 가장이 되어서 집안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고작 9살밖에 안 됐었다고 하죠.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잔혹하고 거칠게 다루면서 음악적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요, 이런 베토벤을 아버지에게 심하게 혼난 아이, 피아노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로 기억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아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하게 한 후에는요, 벌어온 돈을 모두 뺏어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고 하니 어린 베토벤은 정말 이런 학대를 어찌 견뎌냈을까요? 제가 작년에 대학로에서 재미있게 본 베토벤의 일생을 다룬 뮤지컬 루드윅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잠시 언급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로에서요, 앙코르 공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극장이지만 몰입도 있는 진짜 멋진 공연이기도 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베토벤은 정말 힘든 소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거의 아버지처럼 키우면서 살다시피 했었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썼다고 해요. 이때 베토벤은요, 매일 술로 자식들을 괴롭히는 아버지를 피해서 법원에 소송까지 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어린 베토벤은 아버지의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술 취한 아버지로부터 지켜냅니다. 이렇게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음악적으로 재능을 보이던 베토벤은요, 그의 스승인 네페의 권위로 베토벤의 음악의 도시였던 빈으로 떠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위해서였죠. 그의 나이는 이때가 바로 17살이었어요. 그럼 이때 어디서 배웠냐? 스승 네페가 모차르트한테 보냈고요. 한 달 동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고단한 삶, 가장 이해해주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베토벤은 음악의 거장 모차르트와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고향 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베토벤은 좌절하지 않았고 이런 어려움과 자신의 불행을 작업으로 승화하면서 이때부터 서서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작곡 의뢰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92년 11월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정착을 하면서 성공한 음악가로서의 한 걸음 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고수들에게 음악을 배우면서 더 성숙한 시기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의 음악가 누구에게 작곡을 배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제프 하이든입니다. 무려 교향곡을요 105곡이나 작곡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차르트 영화의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의 라이벌로 나오는 살리에르에게도 음악가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배우면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하이든을 능가하는 실력으로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795년 베토벤은 피아노 3중주곡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데뷔를 시작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이 바로 피아노 3중주 1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었던 곡은요, 사실 베토벤스럽다라고는 할 수 없는 곡입니다. 아직은 하이든의 곡 같기도 하고 모차르트의 곡처럼 경쾌함이 늘어나는 그런 느낌까지 들게 되죠. 그리고 베토벤은요 1800년 4월 음악의 도시 빈 궁정악장에서 대망의 교향곡 1번을 공개적으로 초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귀족이 즐기는 소비 문화에서 귀족을 위한 연주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공개 연주회를 연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진심으로 음악을 시민의 사회로 끌어들이고 모두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19년 여름에 이곳 비엔나에 2번째 여행을 갔었는데요. 여러분, 비엔나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절대 7월에는요 피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럽이 바캉스 시즌이라서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두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멋진 공연은 볼 수 없는 그런 시즌이에요. 제가 17년 겨울 비엔나에는 온통 음악의 도시의 축제 분위기였다면, 여름은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관광 시즌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음악의 대중화를 앞장서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고 활발한 음악가로서의 성장을 하는 이 시기에 베토벤만 생각나는 명곡이 작곡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 음악가로서는 뭔가 베토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명곡은요, 후대의 팝 가수가 베토벤의 곡을 샘플링하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럼 베토벤의 곡을 어떻게 샘플링했는지 원곡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서정적이고 아름답죠? 이때 베토벤은 비엔나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곡을 만들 때쯤 행복하게 성공을 꿈꾼 청년에게 하늘은 시샘을 한 걸까요? 바로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귀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801년 6월이었는데요. 이때 베토벤의 나이는 31살이 되죠. 그러나 베토벤의 성격으로 미뤄 짐작해보면 베토벤은 자신의 기병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숨겨뒀을 겁니다. 그러나 기병은 날로 심해졌고 더 이상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베토벤은 수없이 좌절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특히 피아노 3중주 7번을 연주할 당시에 에피소드는요,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안타깝게도 만드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피아노 3중주 7번 중 3악장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곡은 피아노의 리듬을 이어가면서 서정적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베토벤은 자신의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점점 더 세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정적인 분위기에 피아노 3중주라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세 개의 악기가 서로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피아노가 점점 더 세게 쳤다? 이때 사람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베토벤의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요. 이때 친구였던 베겔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악령이 내 인생의 바퀴에 잔인한 창을 던졌다네. 귀에서는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웅웅거리거나 징 하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지. 하지만 나는 성공하고 싶었지만 사교 모임엔 나갈 수가 없었어. 사람들에게 나는 귀가 먹었어요 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직업이 다른 직업이라면 모를까 말이지. 이건 정말 끔찍한 인생이야. 그리고 베토벤은 음악의 중심지였던 비엔나를 떠나 비엔나 인근 도시였던 하일리켄슈타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베토벤은 언제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과연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음악은 잘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베토벤은 어떻게 청각을 잃고 음악을 만들 수 있었는지 다음 시간은 베토벤의 중기 시절을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베토벤의 불굴의 의지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운명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우한 랜선 클래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지난 시간은 베토벤의 일생 중 유년 시절과 음악가로서의 초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세상의 소리를 보는 감동으로 만들어냈던 베토벤의 중기 시절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와 함께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독일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베토벤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예술을 강한 끌림과 느낌의 예술로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자기회복 탄력성이 높은 음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아픔 속에서도 학구열을 불태웠죠. 특히 베토벤은 10대 중반에 이미 계몽주의 사상에 관한 책들을 정독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낼 정도로 철학에도 관심이 참 많았으니까요. 즉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서 인간의 승리 과정을 음악 속으로 작품으로 남겨놓은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뭔지 모를 용기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뭔지 모르는 희망과 용기가 샘솟는 느낌 혹시 안 드시나요? 아니 전혀 안 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희망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베토벤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소년 가장으로의 역할을 정말 잘 해냅니다. 그러면서 베토벤은 서서히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음악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음악가로서 있을 수 없는 청력 상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아니었을까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청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들키고 말죠. 지금 듣고 계시는 대프가는 베토벤이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베토벤은 이런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작곡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피아노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감지하기 위해 피아노에 온몸을 기대면서 진동을 느끼고 그 느끼는 진동으로 작곡을 시작하죠. 오직 진동과 울림, 그리고 자신의 영감만을 의존하면서 창작의 의지를 불태운 거예요. 그리고 유서를 쓰기 위해 하일리켄 슈타트로 가게 되죠. 베토벤은 짜증이 나고 피곤할 때면 조용한 산책을 하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의 일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유서 한 장을 씁니다. 이 유서는 두 동생 앞으로 장문의 유서를 썼는데 사실 이 유서는 베토벤이 죽고 난 후 25년 뒤에나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의 유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동생 칼 그리고 누구누구 베토벤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저기에 차고 사람들을 혐오하는 고집쟁이로 여기고 또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른 일인지 모르고 있다. 들리지 않아요. 더 크게 말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향해 고함칠 수 있겠느냐?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일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얼마나 굴욕적인 생각을 맛보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베토벤은 유서를 쓴 뒤 유서의 맨 아래 메모를 하나 적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는 이런 말이었어요. 베토벤은 죽었다. 그런데 베토벤은 살 것이다. 지금 보시는 유서는 자신의 상태가 호전이 되든 되지 않든 예술의 혼을 불태우겠다는 굳은 결의의 유서가 됩니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베토벤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청혼곡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바로 베토벤이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바친 곡이라고 하니 더 슬프고도 슬프고 그 암울한 심정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2019년 여름 비엔나에서 조금 외곽으로 벗어난 이곳을 찾아갔을 땐 정말 한적했던 곳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관광객도 없었고 한적했지만 너무 조용한 마을이어서 어쩌면 베토벤은 이곳에서 더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토벤은 자존심이 센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일자를 얻기 위해 귀족들의 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닌 음악가였다면 베토벤은 그런 귀족들에게 오히려 머리를 곧곧이 세우고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으로 그들은 베토벤이 찾아오도록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자존감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권위, 가치, 품위, 체면 등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자신이 이미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음악가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음악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제부터는 음악이라는 것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강렬함과 음악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베토벤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 거라는 위대한 생각을 한 것이죠. 정말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힘이 매우 큰 위대한 사람, 당신은 자존감의 갑 오브 갑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베토벤은요 왜 귀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가장 유력한 것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때 기병을 치료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옛날에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요 베토벤의 청력장애를 겪은 이유는 낙중독일 것이다 라는 설도 많이 회자되고 있죠. 사실 베토벤이 죽은 다음날 한 어린 음악가가요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잘라갔었고, 그 음악가는 죽을 때까지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잘 보관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갑오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세계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물품이 행방이 묘연해져요. 그리고 1994년도 런던 소더비 경매소에서 공개되게 됐죠. 그리고 베토벤의 머리카락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분석했던 결과 납 중독이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나 넘는 수치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베토벤의 일생 동안 겪은 육체적 고통과 청력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납중독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유럽의 계몽 사상인 혁명의 영향으로요 귀족들만 특별하게 대접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생각은 오히려 귀족들 앞에서 당당하고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궁정음악가 출신으로 귀족들 앞에서 고개 숙이던 하이든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음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행보는 오히려 음악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됩니다. 그건 바로 베토벤 개인뿐만 아니라 음악가 스스로가 작품의 생계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인 거죠. 즉 그전까지만 해도요 왕이나 귀족에게 하인으로 살면서 귀족들의 주문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주문이 아닌 음악가 스스로가 음악을 만들어 줄 대상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변화의 시대의 선봉자가 바로 베토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베토벤은 당대 최고의 음악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지켜나가면서 음악가로서의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귀족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베토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토벤 자신의 자유로운 창작 의지를 존중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 값어치에 따라서 높은 저작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진짜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되게 저렴해요. 뭐가? 강의료가. 코로나 시대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베토벤의 실력을 알아본 귀족들이 조건 없이 우정을 나누게 되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이제부터 귀족들을 위한 소비 음악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을 불태우며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특히 라즈모프스키 공작과 그의 아내의 후원은 남달랐었는데요. 라즈모프스키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바로 러시아 사람인데요. 러시아에서 온 오스트리아의 대사였어요. 라즈모프스키 공작은 베토벤의 친구이자 형제였고, 때로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베토벤이 온전히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베토벤이 성공을 해서 독립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무기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탄생한 곡들이 참 많은데요.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12번 장성행진곡, 베토벤의 초기 교향곡 2번은 라즈모프스키에게 헌정했던 곡이기도 하죠. 사실 이 중 8번 비창 소나타는 너무 유명하지만 지난 시간에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소나타 12번 장성행진곡 한번 들어볼까요?
라즈모프스키의 도움으로 출세를 한 후에 헌정한 곡은 바로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은 전원교향곡을 작곡하고 표제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전원교향곡은 회화적인 묘사가 아니다. 전원에서의 즐거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환기시키는 여러 가지의 감정 표현이며 그를 곁들여서 몇 가지의 기분을 그린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느껴볼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교향곡 6번 전원은 1808년 작곡된 후 같은 해였던 12월 22일 빈 극장에서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밤 10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초연이 됐다고 하네요. 요즘 콘서트 몇 시간 정도 하죠? 지금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마라톤 연주회에서 베토벤은 작곡자, 지휘자, 독주자로서 종횡무진 활약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 연주회를 지켜본 라즈모프스키는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날의 분위기를 전했다고 하죠. 우리는 지독히 추위 속에서 4시간을 꼬박 앉아서 베토벤의 강렬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전원교향곡이 초연이 되던 날 우리가 베토벤 하면 아는 그 곡 바로 5번 운명도 같이 초연이 되었다고 하니 바로 쌍둥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토벤은 교향곡만 작곡했던 건 아니었어요. 바로 1805년 오페라 피델리오도 작곡을 했는데 사실 초연에 실패를 하고 이듬해 다시 손질을 해서 재현을 했지만 그 또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더럽게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나 베토벤은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기치 않은 정반대의 악상 기호를 사용하면서 극적인 대조를 주는가 한면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하죠. 이렇게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던 베토벤은 유서를 쓰고 난 이후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작곡가로서의 전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대 시대의 정신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영웅의 시대의 서막을 알리게 되죠. 다음은 베토벤의 영웅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장 악성 베토벤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랜선 클래식 베토벤의 청력상실 이야기로 지식도 업, 삶의 희망도 업, 랜선 클래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1770년 베토벤은 자신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났던 나폴레옹의 열렬한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위해서 만든 곡을 찢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보나파르트도 별 수 없는 평범한 인간이었구만. 스스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었어.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오늘은 베토벤의 세 번째 이야기, 시대의 영웅의 이야기와 그 영웅을 둘러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베토벤의 청각 상실한 배경과 베토벤의 유서를 쓰면서 음악가로서의 또 다른 성장을 이야기했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베토벤의 어떤 음악을 만들었고 인류에 어떤 위대한 음악을 남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토벤은 1803년 영웅 교향곡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베토벤에게는 나폴레옹은 남달랐을 거예요.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도 베토벤과 비슷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죠. 나폴레옹은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어렵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역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서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누구보다도 자유를 향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누구보다 동경을 했던 베토벤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위해서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 곡이 바로 3번 영웅 교향곡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 곡을 에로이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되겠다면서 왕관을 쓰는 순간 베토벤은 너무나 실망을 하게 되고 시민의 편이 아니라는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즉위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베토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나폴레옹 또한 다른 놈들과 다를 게 없구나 라고 말이죠. 분노한 나머지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나파르트에서 영웅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나 베토벤의 3번 영웅 교향곡은 이미 나폴레옹을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처럼 영웅의 이미지를 한껏 담긴 곡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은 이전에 누구에도 볼 수 없었던 커다란 규모의 연주, 격렬하게 부딪히는 전투 장면이 떠오르는 첫 번째 악장. 두 번째 악장은 비통함과 엄숙함이 느껴지는데 이 곡은 장송 행진곡으로 마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용사들을 추모하듯이 애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 에로이카를 듣고 있으면 음악 전체가 기존의 모차르트나 하이든처럼 고전 음악과는 확연히 다른 형식적이고 음악의 선율 또한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죠. 마치 음악이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색다른 형식의 빈 사람들에게는 이 곡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음악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미 베토벤의 음악은 이제 새로운 시도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바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1994년도 대한민국에서요 신곡을 소개하는 신곡 무대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데뷔를 하면서 부른 곡이요 난 알아요. 격렬한 비트, 화려한 춤, 그리고 빠른 랩으로 분명히 흥이 나야 돼서 관중들은 박수를 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고요. 심사위원들은 당황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나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요 역사를 바꾼 곡이 되었죠. 베토벤의 작품은 빈을 비롯해 유럽 각지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음악을 찍어내면서 성공 반열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토벤을 후원하고자 하는 유명한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베토벤의 유서에서 밝혔듯이 예술의 혼을 불태우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은 우리가 교향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향악단이 있다는 건데 그럼 교향악단은 최소의 인원이 몇 명일까요? 교향악단은요 2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바로 100명의 이상이 타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현악기들을 모두 어우러져서 연주가 되는 대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영웅교향곡을 만들면서 청력을 상실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악기의 진동을 느끼면서 베토벤은 작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영웅의 시대를 한껏 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1806년부터 1812년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때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요 베토벤의 감미로움과 함께 웅장함을 함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베토벤은 영웅교향곡을 작곡한 후에 10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교향곡, 서곡, 협주곡, 피아노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기타 등등을 쓰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면 바로 운명교향곡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운명교향곡이 세상 밖에 초연할 당시에는요 독일의 문호 작가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나폴레옹이 대포 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 베토벤은 새소리로 인류를 놀라게 했다.
그런데 사실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 운명은 C단조 교향곡 5번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운명은 누가 붙인 걸까요? 운명은 사실 베토벤이 한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어느 날 베토벤의 제자가 작곡을 하고 있는 1악장의 악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됐던 거죠. 선생님, 서두의 1악장의 주제는 도대체 뭔가요? 그러자 베토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운명이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베토벤의 운명을 작곡할 당시에는 베토벤으로서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30대 중반 베토벤의 귀는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죠. 뭐 보청기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요즘과 같은 보청기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베토벤은 운명을 작곡할 당시 산책을 하면서 악상을 떠올립니다. 바로 운명처럼 새 탄생을 본 후에 베토벤은 바로 5번 교향곡을 작곡한 것이죠. 그래서 1악장은요 시련과 고뇌, 2악장은 다시 찾은 평온함, 3악장은 쉼없는 열정, 4악장은 도전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초연할 당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고 결국 클래식을 대표하는 상징적 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명 교향곡은요 신기하게도 클래식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도 운명하면 모두 알아요. 빠빠빠빰 이러고 말이죠. 그건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4박자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이 4박자가 음악이 각인이 되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 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요계에서도 있지 않아요? 지지지지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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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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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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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도와. 한마디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엘가의 사랑의 인사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근데 가끔은요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머릿속에는 음이 맴도는데 입 밖으로 잘 안 나올 때요. 예를 들면 야 그거 있잖아 사랑의 엘가. 근데 베토벤의 운명은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4박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 베토벤 당신은 진짜 천재가 맞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비엔나 최고의 작곡가가 된 베토벤. 그는 귀가 들리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그의 작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배우기 위해 많은 음악가들은 그를 찾아오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피아노 신동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사실 피아노를 치는 애들은 때려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상한 교본집을 만들어서 정말 힘들게 한 사람, 바로 체르니입니다. 베토벤의 제자였던 체르니는요 처음 베토벤에게 가르침을 받는 조건이 바흐가 쓴 올바른 클라비오 주법이었습니다. 이때 베토벤은 바흐의 가장 기본적인 주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떤 연습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기본에 충실하게 따라오길 원했고 그런 가르침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서 자세를 배우고 그리고 예절을 배우면서 기본이 습득되어야지 스킬이 늘어가는 건데 모든 스킬부터 빠르게 배우고 싶으면 겉멋만 들지 않나요? 그러나 체르니도 훗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토벤은 모든 조성에서 손과 손가락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런 걸 하는지. 세월이 흐른 뒤에 그때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본을 충실히 배웠던 체르니 또한 후대의
아이들에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피아노 연습곡, 손가락 훈련을 위한 체르니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가면요, 아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좀 한번 만나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피아노 실력도 없는데 아빠 등골을 빼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라고 물으니까 자꾸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피아노에 무슨 레벨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 체르니 100을 신나게 치다가 체르니 30으로 떨어졌다고. 여러분, 이건 레벨이 아닙니다. 뒤에 붙은 숫자는요, 곡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체르니 100곡, 30곡, 40곡 이렇게 곡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랜선 클래식 구독자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요, 처음으로 베토벤이 사랑을 했고 그 여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청혼곡이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토벤은 평생을 살면서 독신으로 살아가요.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지 못했죠. 그럼 베토벤은 왜 사랑에 실패했던 것일까요? 불멸의 연인을 평생 가슴속에 안고 살았는데 말이죠. 다음 이 시간에는 베토벤의 사랑의 이야기와 사랑에 실패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베토벤의 영웅의 이야기 속에서 행복의 에너지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랜선 클래식으로 음악적 지식도 업, 도전 정신도 업, 늘 여러분과 지식을 공유하는 랜선 클래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오늘은 베토벤의 4번째 이야기입니다. 베토벤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베토벤은 독신주의자였던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토벤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약속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사생아로 낳은 딸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베토벤이 죽고 난 후에는 비밀 서랍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익명의 여인을 향해서 썼으나 발송이 되지 않은 채 숨겨두었던 편지, 일명 불멸의 연인은 너무나 유명해서 도대체 누가 이 편지의 수신인일까를 두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베토벤의 연애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베토벤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눈이 워낙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베토벤은 워낙에 피아노를 잘 쳐서 많은 귀족들의 여인들에게 피아노 교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서로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베토벤은 카사노바? 그런데 사실 우리 피아노 치는 오빠 매력적이잖아요. 베토벤의 여자 꼬시는 무기는 바로 피아노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베토벤이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바로 베토벤이 어린 시절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어린 시절 베토벤의 어머니는 상당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뭐 그럴만하지 않았겠어요? 남편이 뭐 허구한 날 폭력을 행사하고 술만 먹고 가정 돌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토벤은 여성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여자에게 모성애를 느끼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즉, 베토벤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여성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근거냐고요? 그건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를 보면 알 수 있죠. 피델리오의 내용을 보면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남장까지 하고 남편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남편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아주 헌신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베토벤 또한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강인한 여성으로 자신을 구해줄 그런 여성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토벤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은요, 바로 신분적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사랑을 해도요, 신문에 대서특필 꼭 그럴 감으로 사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토벤이 사랑한 대부분의 여인은요,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나 과부였지만 아이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아니면 줄리에타처럼 나이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혼까지 꼬려나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베토벤은요,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여성은 오히려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베토벤은 자신에게 어머니가 되어줄 여성상을 찾아다녔던 걸까요? 이렇게 사랑에 늘 실패하고 끝없이 사랑을 찾아 방황한 베토벤은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작곡에 대한 열중을 하면서 베토벤의 음악은 더욱더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 네 번째 여인에게 바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죠. 이 곡은 바로 대한민국을 클래식에 대중화를 시키면서 부지런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곡. 아니, 왜 부지런한 사람만 듣냐고요? 바로 이른 새벽에 울리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 바로 청소차입니다. 이 곡은 아주 유명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바가텔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바가텔의 뜻은요, 끌적이는 쓰레기 같은 곡, 짧은 곡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베토벤의 바가텔의 형식은 총 26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사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겠죠? 베토벤은 대단한 건망증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베토벤의 성격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베토벤의 성격은 매우 과격하고 신경질이 보통이 아닌데다가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한밤중에도 피아노를 마구잡이로 두들겨댔다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만나게 되면 인사도 안 하고 매우 신경질만 내고 한밤에 피아노를 그것도 꽝꽝 두들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성격의 베토벤은 이곳저곳 이사를 많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에 가시면요, 베토벤의 하우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몇 블록이 안 돼서 이곳에도 베토벤이 살았다 써있는 곳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오스트리아는요, 유적지에는 반드시 이런 깃발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베토벤이 이사를 많이 갔던 이유가 성격 탓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사를 하려고 마차가 도착을 했었는데요, 베토벤이 없었던 거예요. 나부는 아무리 찾아도 베토벤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만 베토벤이 경치 좋은 곳을 지날 때 자신도 모르게 악상이 떠오르게 되고, 악상이 떠오르다 보니까 바로 숲속에서 밤새 작업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 왔는데 그것도 새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옛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건망증은 도가 지나쳤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집도 못 찾는다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건망증은 위대한 곡을 만드는데 큰 장애는 될 수 없었어요. 음악만큼은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니까 말이죠. 그 중에 베토벤의 위대한 걸작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바로 에그몬트죠. 이 작품은 비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괴테의 시를 작품화했는데요. 그런데 괴테와 베토벤은요, 나이 차이가 무려 21살이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어린 베토벤은 늘 괴테를 자신의 친구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괴테와 베토벤의 재미있는 일화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어느 날 괴테는 베토벤과 공원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자 괴테는 모자를 벗고 일일이 사람들에게 답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니까 답례도 힘들구먼 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베토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괴테 선생,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참 그렇긴 하지만 저들은 전부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랍니다.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버릇이 없지 않나요? 그렇지만 괴테는 베토벤을 너무 존경했었고 예술가로 서로 존경의 예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누구보다 괴테의 작품을 사랑한 베토벤은요, 괴테의 멋진 시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세상 밖에 걸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작품은 바로 에그몬트죠. 괴테는 이 곡이 만들어지고 매우
축적했다고 해요. 베토벤은 소문난 독서 광이었습니다. 문학, 철학, 과학, 역사 등 게테와 슐러를 매우 좋아했죠. 에그몬트는 16세기 중반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은 에그몬트 백작의 실화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괴테가 12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희곡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친구였던 작곡가에게 의뢰를 했지만 이 작품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베토벤이 직접 괴테의 에그몬트를 만들었죠. 총 곡은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이 바로 에그몬트 서곡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베토벤의 중기 시절엔 피아노 협주곡도 있었는데요. 사실 베토벤은요, 피아노 협주곡은 많이 작곡하진 못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게 뭐죠? 바로 100명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독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은 협주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나타와 같은 독주곡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행운이자 또 다른 불행이었습니다. 사실 베토벤의 인생이 좀 그래요. 한 가지를 얻으면 꼭 한 가지의 불행이 다가오죠. 1809년 베토벤은 귀족들에게 평생의 연금을 약속받게 되죠. 그리고 베토벤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5월 나폴레옹 군대가 빈을 점령하고 급기야 적군의 폭탄이 날아오게 되죠. 그러나 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베토벤은요,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밑에다가 베개를 머리에 두르고 자신의 신랄 같은 청력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통에 자신을 후원했던 귀족들은 모두 도시를 떠나게 되죠. 바로 경제적 원조가 끊기는 바람에 생계 또한 힘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토벤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난 후 일상적인 작곡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껏해야 한두 곡 정도? 주위에는 온통 파괴적이고 무질서한 상황만 전개되는구나. 밖은 온통 북소리, 대포소리, 정말 처참할 뿐이다. 베토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베토벤의 최고의 역작 가운데 하나인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면, 정말 나라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내가 겪어냈던 30살, 내가 겪어냈던 40살, 한번 뒤를 돌아보면 저는 불만이나 포기를 선택했던 적이 훨씬 많았는데 말이죠. 그러나 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더 큰 걸작을 만들어낸 불굴의 사나이는 언제나 지칠 줄 모르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예술을 만들어내죠. 삶에 지친 내 어깨에 뽕 한번 넣고 싶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
음악으로 행복을 가득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베토벤의 한 곡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으로 다가올 겁니다. 랜선 클래식, 오늘도 베토벤의 음악으로 용기도 업, 음악적 지식도 업, 베토벤의 음악으로 에너지 가득한 시간 되세요. 랜선 클래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스 최정아입니다. 베토벤은 의지가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고 연주 생활은 불가능해졌지만 그는 계속 음악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과연 베토벤이 이렇게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었던 힘, 그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베토벤의 마지막 인생을 추적해 갑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클래식, 오늘은 베토벤의 5번째, 베토벤 마지막 후기 음악들과 그의 마지막 인생을 따라갑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초기, 중기, 후기 음악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1815년부터 27년까지는 베토벤의 후기라고 구분을 짓는데요. 베토벤의 후기 시절에는 기존의 형식에서 매우 벗어난 음악들, 즉 심오하거나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음악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죠. 사실 베토벤의 후기 시절은 15년부터 27년까지, 즉 12년 동안 아주 극소수의 작품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음악은 비록 수는 적었지만 이전의 그 어떤 작품들보다 완성도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음악적으로도 깊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성숙한 정신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특히 베토벤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와 현악 4중주의 두 장르 속에서도요, 이전의 작가들이 감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실험했던 곡이라고 하면 라즈모프스키의 현악 4중주 오퍼스 넘버 59번을 꼽을 수 있죠.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그 시대, 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이해를 받기는커녕 사람들의 평가는 이것이 과연 음악이야? 라는 판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그런 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음악은 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한 음악이라네 라고 말이에요. 정말 당당하게 흐트러짐 하나 없이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하는 이 남자, 내 타이. 베토벤의 후기 음악이라고 말하는 시기는 베토벤의 나이가 4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요, 베토벤은 대중적인 음악 시장에서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 사실 음악은 귀족들의 전유물처럼 귀족들을 위한 음악이었지만 이제 시민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음악으로 변화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때 비엔나를 꽉 잡고 있었던 음악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가는 바로 너무나 재미있는 오페라를 만들었던 로시니였어요. 이제 사람들은 베토벤이 아니라 로시니라는 새로운 인물에 주목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무대 효과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유명한 맥도날드 CF에 나왔잖아요.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그리고 유머 1번지 세대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걸요? 서치기 서치기 섭섭보, 서치기 서치기 섭섭보. 추억으로 듣는 클래식. 그러나 베토벤은 이런 변화에 멀어졌다는 것에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길과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마치 베토벤은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을 초월한 사람처럼 그 상황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 게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사람들의 흥미를 가질 만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했던 베토벤. 역시 베토벤은 불굴의 사나이 맞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지금 성공했다고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베토벤은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창의적인 곡을 만들어냅니다. 그 곡은 바로 미사 시장조라고 알려져 있는 장엄 미사곡입니다. 그럼 베토벤은 기독교인? 사실 베토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토벤은 인간의 숭고함 그리고 자유로움과 인류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기 위한 선물을 만들어낸 거죠. 베토벤은 이제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는 노년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인세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베토벤을 사랑했던 오스트리아 왕실도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제 음악은 낭만주의 시대로 향해 치닫고 있었죠. 그리고 베토벤 역시 자유로운 사상이 최고조로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됩니다. 사실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었던 자유, 평등, 박애. 그런데 베토벤은 그 세 가지 중 자유의 정신을 가장 자신의 주체적 사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베토벤으로 하여금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개인의 감성과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낭만주의의 성향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베토벤은 실험적인 후기 음악들은 멋진 피아노 소나타에도 있습니다. 그중 후기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 클라비어는 자신을 후원을 했던 루돌프 공에게 헌정된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 베토벤은 귀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자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필담, 즉 종이에 글을 쓰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토벤의 인생에서요 가장 진흙탕 싸움이라 하는 조카의 입양 소송을 준비하죠. 이때 자신의 큰 동생 카를이 아들 하나를 남겨두고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이런 동생이 남기고 간 조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기 위해서 법정 소송 싸움을 하게 되죠. 엄마가 없었냐? 아니 엄마 있었어요. 즉 자신의 제수씨와 법정 다툼은 오히려 베토벤에게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양식의 피아노 선물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바로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 클라비어입니다. 특히 함머 클라비어는요 건반을 두드린다는 뜻의 독일어예요. 이 뜻을 조금 더 풀이를 해보면 현악기는 뜯는 것처럼 나무를 망치처럼 두들기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진 악기의 명칭이 함머 클라비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고요. 소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둔 영어로 피아노 포르테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줄여서 피아노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머 클라비어는 망치로 두드리는 현대 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베토벤은 실험적인 곡들을 만들면서 더 큰 대작의 꿈을 꾸게 되죠. 그 곡은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슐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읽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발전시켰다고 알려진 이 작품은 거의 반평생 준비된 역작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베토벤은 매우 파격적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향곡이 무슨 뜻이죠?
바로 기악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합창은 성가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악적 표본을 깨고 합창과 솔로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대단한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오페라인가? 아니면 오라토리오인가? 그렇다고 이 곡은 교향곡도 아니잖아. 그저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드디어 베토벤은 미쳤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죠. 베토벤은 어쩔 수 없이 1악장에서 4악장 기존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따로 한 악장을 더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곡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합창 환상곡이라고요. 이런 베토벤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베토벤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135번은 베토벤의 유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베토벤은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으나 조카의 권총 자살 소식으로 베토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슬픈 예감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토벤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걸까요? 베토벤은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수를 쳐주게 벗들이여 희곡은 끝났다. 베토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통 사람들은 베토벤을 추모하기 위해 18,000여 명이 9일 동안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서 횃불을 들었던 한 청년이 있었죠. 베토벤을 너무나 사랑했었고 베토벤처럼 음악을 만들고 싶어 했던 30살의 슈베르트. 그는 베토벤이 죽고 난 다음에 31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스트리아 중앙공원에 가시면 베토벤의 무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로서는 최초로 영면하고 있는 데드마스크 보실 수 있죠. 오스트리아 중앙묘지에는 슈베르트도 베토벤의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으며 누구보다도 베토벤의 음악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브람스도 베토벤의 옆에서 영면을 하고 있죠. 사실 사람들은 베토벤을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괴팍한 낭만 예술가, 청각 장애를 뚫고 이 시대의 불굴의 사나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실제 베토벤의 성공은 오랜 세월을 갈고 닦아온 내공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베토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으며 가진 것 없었던 20대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냈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비엔나의 음악계를 주름잡은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자 현실에 비관하지는 않았었죠. 그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분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최고의 음악가 베토벤.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 그리고 악조건 속에서도 위대함을 보여준 예술가의 삶에 따라서 음악적 감성도 베토벤의 삶을 따라 의지도 언제나 랜선 클래스. 베토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의 선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그리고 댓글 딱 한 번만 달아주라. 주라 사랑 주라. 안녕.